사실 우리 강정수 박사님이 네. 테슬라 아저씨로 유명하시잖아요. 그거 혹시 부담은 안 되세요? 뭐 제가 주식을 얘기하고 뭐 이거 사라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그건 아니고, 좀 예.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기업과 기술에 대해서. 네, 기업과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들 그러면서도 주식과의 연관성 이런 건 얘기하지만 뭐 지금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죠. 제가. 그렇죠. 뭐 주가는 그 신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는 거의 공식적으로 네. 이제 테슬라 아저씨가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네. 오. 그 신간입니다. 강정수 네. 박사님의 신간. 네. 따끈따끈한 신간. 네. 박사님도 이 실물책을 오늘 받아보시네요. 저도 오늘 받아봤습니다. 오늘. 근데 네. 시뻘건 그 표지뿐만 아니라 제목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제목이? 저는 기업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 보시면 정말 하나하나 테슬라의 차량 기술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자율주행 기술, 로봇 기술 이런 거 다 뜯어보면서 에너지 산업들 이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좀 늦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예. 작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출판사에 넘겼던 거는 2월 중순이었거든요. 원고를. 네, 근데 늦게 나왔던 거는 제가 2월 중순에는 어떤 걸 썼냐면 2024년 1월 말에 있었던 테슬라의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주가 전망을 좀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주가 전망을. 그런데 사실은 2024년 4월 23일 날 있었던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의 전반적인 전략이 완전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하느라고 제가 그 주가 전망 부분도 처음부터 다시 썼고 서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야만 했던. 그래서 사실은 4월 23일 이후에 그 주는 정말 주말 두 번에 있는 주말은 계속 날밤 새면서 테슬라의 어떤 전략 변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완전히 새롭게 써서 앞부분에 집어넣고 출판사에서 넘기고 출판사에서 되게 빠르게 작업을 해주셔서 그래도 5월 말에 나오는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장 최근 1분기 실적까지도 네, 같이 1분기까지 실적 분석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2022년부터 실적 분석 재무제표를 다 뜯어봤었거든요. 예. 재무제표를 2019년부터 제가 재무제표를 역으로 해서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돼서 첫 글을 썼던 건 2023년에 제가 한번 2023년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처음부터 연습으로 제가 애널리스트가 된다는 기분으로 해서 실적 분석을 하면서 주가 전망을 그때부터 글을 계속 썼었고요. 사실은 매 분기마다. 근데 그때 2019년부터 데이터 재무제표를 다 뜯어봤었고 그래서 여기에도 2019년부터의 재무제표에 기반해서 이 어떻게 예를 들자면 평균 생산 비용이 어떻게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의 매출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씩 다 보면서 이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기반해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2024년 1분기 실적 그리고 그때 컨콜에서 좀 메시지 가장 최근 트렌드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올해 2024년 들어서 주가가 대단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락의 계기가 무엇이고 그리고 140달러까지 내려갔던 것이 어떤 모멘텀으로 다시 상승하게 됐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하락을 하게 됐던 것은 우선 1분기 실적가 아니죠. 1월 말에 있었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죠. 컨퍼런스 콜에서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4년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았다. 네, 물었는데 인베스터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질문했는데 가이드를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시장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관세 장벽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중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전기차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기업을 몰락시킬 거라고. 그래서 중국 차에 대한 관세 장벽 세워야 된다. 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관세 장벽이 없다라면 다 망할 걸 너네들은. 그리고 우리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라는 뜻의 맥락이라고 좀 보고 있고 어제 또 일론 머스크가 파리에서 있었던 비바 행사에서 사실은 관세 장벽에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세를 세우면 오히려 자기들한테 전체 자동차 회사한테 경고해 준 거고 중국 자동차 기업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평가를 해준 거죠. 관세 장벽이 없다라면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자동차 업체를 다 몰락시킬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의 자동차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지금 유럽은 들어가면서 지금 유럽도 지금 난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를 갖다가 지금 공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2023년에 전체 자동차 수출량으로 볼 때 예. 지금까지 일본이 항상 1등을 했었어요. 2등이 독일이고요. 네. 2023년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이 정말 무섭습니다. 양으로. 예, 양으로. 우선 양으로는 1위를 했고요.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국가 1위 국가로 등극을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월에 있었던 베이징 모터쇼에서 현대 기아차 임원진들도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한국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에서도 충격을 받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는가? 품질 면에 있어서도 과거에 한 2년 전만 해도 뭔가 저렴은 한데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렴이 예, 싸구려 저렴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품질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또는 앞서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것이 이번에 베이징 모터쇼였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중국, 특히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유럽에 있는 자동차 전문지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의 전기차 ID3가 좋으냐, 비아디의 전기차가 좋으냐 했더니 비아디가 더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 경고를 한 거예요. 관세 장벽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무서움이 이 정도다. 즉 관세 장벽이 없다라면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다 디몰리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이것이 테슬라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마켓 쉐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시인한 거죠. 중국이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변하지 않고 있으니 즉 높은 이자율이 변하고 있지 않으니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판매율도 갑자기 늘어날 일도 없고 특히 유럽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2024년에 판매량 예측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지금 생각에는 2024년 판매량이 2023년 총량보다도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판매량 자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183만 대 정도를 팔았잖아요. 네. 올해 뭐 많이 팔아야 180만 대, 뭐 조금 넘어야 사실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220만 대에서 230만 대거든요. 저는 거기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부분에서 1분기 때 그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때 크게 꺼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 생산량으로 테슬라 주가를 판단하는 거죠, 시장에서. 네, 그렇게 판단했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을 안 했고 그냥 불안하다, 올해 한 해가 이렇게만 얘기해서 주가가 많이 꺼졌고 또 한 번 주가가 꺼졌던 게 3월 말에 있었던 로이터의 독점 보도예요. 로이터가 일론 머스크가 모델 2를 생산하는 거를 테슬라가 포기했다. 네. 이 보도가 나왔고 독점 보도 나왔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익스닷컴에서 로이터가 다시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서 거기다가 대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언제 생산할 거는 얘기도 안 하고 로봇택시를 8월 8일 날 공개할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그럼 뭐지 테슬라 뭐 하겠다는 거지? 로봇택시를 8월 8일 날 하고 그럼 로봇택시는 원래 뭐냐면 넥스트 제네레이션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1분기 그 1월 달에 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는 여기가 2025년 하반기부터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모델 2와 로봇택시가 거의 동시에 생산되거든요. 2025년 하반기부터. 네네. 이게 같은 생산 라인이에요. 거기에서 즉 핸들하고 페달하고 가스 페달하고 브레이크를 떼면은 로봇택시가 되는 거고 이걸 붙이면 모델 2가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1월 말에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2025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로이터는 그 계획을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로이터 얘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일론 머스크는 로봇택시는 8월 8일 날 공개할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로봇택시가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되는 건데 또 8월 8일 날 공개한다는 건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서 이 혼란들이 주저하면서 여러분 3월 말부터 더 내립니다. 주가가. 네, 주가가 더 내려서 언제까지 내리냐면 4월 23일까지 계속 내려요. 3월 말부터 해서. 그래서 140달러대까지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4월 23일 컨퍼런스 콜 하면서 다시 170달러, 180달러 상승하게 되는 모멘텀이 마련되고 물론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왜 올라갔느냐 했을 때 1월, 3월, 4월 23일 제가 이 책에도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만
테슬라가 전략 변화를 선택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아마 임원진들하고의 갈등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임원진들은 테슬라를 떠나기도 하고 또 하필 테슬라는 여기다가 또 그 직전에 10%의 직원들 해고하겠다라고 얘기까지 감원 정책까지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감원에다가 주요 임원진들이 몇 명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갈등들이 왜 있었는지를 다 얘기를 해준 거죠. 즉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4월 23일 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FSD를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오토노미,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마셔라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테슬라는 자율주행 때문에 차를 사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큰 손들의 평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물론 자동차 기업으로 고평가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기업이 중심인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한다라면 테슬라의 전망이 되게 어둡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는 걸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또 하나 상징적인 수치가 그날 발표가 됐는데 이건 제가 계산한 건데 네.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4년도 1분기는 81%를 차지합니다. 뭐 매출로 보면 당연히 덩어리가 크니까요. 그렇죠. 제조업이고. 근데 이것이 2022년 1분기를 보시면 여러분 90%예요. 많이 줄었어요. 그 말인즉슨 다른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 다른 쪽으로 올라오고 매출도 전체 상승했잖아요. 예. 그런데 자동차 매출도 상승은 했겠지만 절대치로 볼 때는 네. 상대적 수치에서 80%밖에 안 하는 거고 테슬라는 이걸 낮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낮추는 것이 자동차를 안 팔아서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올리겠다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에너지 사업 부분하고 서비스 사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재무제표상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구별을 해요. 하나는 자동차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 부분이고 두 번째가 에너지 사업 부분이고 세 번째가 서비스 사업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업 부분에서 에너지 사업 부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메가팩이죠. 네. 메가팩이 지금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순수익률이 이번에 나왔지만 2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매출 이익이 그로스 마진이 23%가 나왔거든요. 그럼 대단히 좋은 마진율이죠. 예. 그리고 이 에너지 부분은 메가팩만 먼저 잠깐 얘기를 하고 되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메가팩의 사업이 자동차 사업의 매출을 넘어설 거라고 얘기했어요. 언제쯤요? 시기도 앞으로 그러니까 시기는 이제 앞으로 2, 3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근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메가팩을 건설하고 있는 생산 라인을 노스롭에서 증설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 지금 하나였는데 한 줄이었는데 두 줄을 추가해서 세 개로 충전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상하이에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4월 말에 상하이에도 메가팩 공장을 이거를 메가팩토리라고 합니다. 차를 만드는 것을 기가팩토리라고 이거 메가팩토리 세컨드 메가팩토리를 상하이에서 건설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 허가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전부터 이루어진 거고요. 네. 작년 말부터 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삽을 떴고 지금 굴착기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4월 말에 합니다. 근데 중국이 기가팩토리가 다른 데서는 1.5년 정도 걸리는데 중국은 9개월 만에 기가팩토리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올해 말에 완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올해 말에 메가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1생산 라인에서 만드는 건 2025년 하반기까지 솔드아웃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짓자마자 용처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산을 해야지 더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계속해서 풀 생산해도 다 팔리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메가팩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재생에너지 특히 아리백에 참여한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메가팩의 주요 고객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애플이나 아마존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를 만들면 메가팩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면 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때 저장하고 적게 생산할 때 이것을 그리드에다 내보내는 배선망에다가 내보내는 그러니까 ESS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에너지가 저장되는 공간이죠. 대형 에너지가 저장됐다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많이 생산되지만 저녁에 많이 생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리드에다 제공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는 에너지를 민간이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 메가팩에도 인공지능이 붙어 있거든요. 오토비더라는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있어서 단타 매매를 해요. 전기를. 그래서 전기가 싸면은 바로 사서 메가팩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비싸지면 바로 팝니다. 그러니까 아비트리지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마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호주 같은 경우는 2년도 안 돼서 메가팩 구매 비용과 설치 비용을 이 에너지 거래로 벌었다라는 거예요. 야, 거의 뭐 FX 마진 거래 하듯이 에너지를. 단타 매매를 합니다.
아니, 그걸 또 단타 매매라고 하니까 너무 좀 저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1초마다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거래를. 알고리즘 매매네요. 네, 알고리즘 매매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와. 설정을 해놓으면은. 우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기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에너지 사업 부분이고, 이제 서비스 사업 부분은 현재까지는 두 가지예요. 크게는 하나가 이제 슈퍼차저에서 나오는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비용 그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함께 하고 있죠. 네. 이 보험에서 나오는 수익률이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서비스 부분에서 아더라고 표현됐던 게 뭐냐면 FSD예요. FSD 매출이 아주 미세하게 있었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다른 거라고 뭉뚱그려 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빠르면 올해 3분기나 4분기부터는 FSD 매출을 따로 집계할 거라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서비스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부분의 성장률도 좋고 지금 에너지 부분도 성장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동차의 4분기 대비해서 2024년 4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1분기 때 2024년 1분기 때 판매량 대단히 크게 줄었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약간 발음이 23년하고 24년이 좀 헷갈려서, 그러니까 23년 4분기 대비 24년 1분기에 줄었다. 네, 매출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빠르셔가지고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1.5배속으로 볼 필요가 없대요. 1배속으로 봐도 빠르시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예.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증가했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부분과 서비스 부분에서의 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이익은 줄었지만 네. 전체 순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 나머지 부분이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4월 23일 날 테슬라가 발표했던 건 뭐냐면 테슬라 AI 이코시스템. 에코시스템.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AI에 기반한 테슬라의 생태계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생태계를 발표하면서 중심에는 테슬라의 AI 기술이 있고 이것이 차량으로 연결될 경우에 그 다음에 FSD가 돼서 있는 거고, 이것이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차량으로 연결되는 FSD고, 이것이 로보택시로 연결될 때는 로보택시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메가팩하고 연결될 때 메가팩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비더가 나오는 거고, 네. 이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하고 연결돼서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AI를 받쳐주는 도조 슈퍼컴퓨터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조 슈퍼컴퓨터도 지금은 테슬라의 FSD를 위해서 이 학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학습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고 도조 슈퍼컴퓨터는 대단히 지금 크게 증설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여유 컴퓨팅이 나올 경우는 이것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면서 AI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근데 시장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좀 믿음을 줬고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두 번째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신차와 관련된 그러니까 저가 차량에 대한 전략을 발표를 해요. 네. 2025년 하반기에 만약에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하게 되면 좋은 점은 여기에 테슬라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일반적으로 50%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네. 엄청난 기술 혁신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램프업, 양산 구간에 들어가려면 2026년에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작을 2025년 하반기에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응하기는 중국의 저가 차량에 대응하기는 너무 속도가 늦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보택시는 생산하겠지만 좀 더 저렴한 모델은 기존의 생산 라인은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하는 곳에서 생산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2025년 상반기에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저렴한 차량. 원래 계획보다 앞당긴 거죠. 그러니까 모델 Y랑 모델 3를 통해서. 그렇죠. 거기 생산하는 라인에서 예. 그러니까 즉 제가 보기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모델 3의 해치백 버전이라든지 모델 Y의 조금 소형 버전이라든지 조금 이러한 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5,000에서 한 $8,000의 가격 인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의 장점 뭐냐면, 우선 중국 기업의 빠른 어떠한 이 공세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추가적인 KPX가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생산 라인만 좀 돌려서 생산 라인만 더 풀 가동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효율성들이 좋아지면서 평균 생산 단가는 낮아질 수가 있고,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가 공세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겠다라는 것들을 가격 저렴한 버전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히니까, 이거는 자동차 기업으로서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기관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 시각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생산 라인 효율화. 근데 시장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는 언제 모델 2를 만드느냐. 그래서 언제 저가형을 만들어서 이걸로 시장에 더 많이 뿌린 다음에
그걸로 FSD 사용자도 더 많이 늘리고 그 로보택시가 될 수 있는 그 저변을 더 빨리 확대를 해야 되는데 막 이거 기다렸던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것에서의 버전에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또한 입장을 바꾼 것이 이건 최근에 바뀌었는데 예. FSD가 원래 199달러에서 99달러로 내렸잖아요. 할인 이번에 했죠. 네, 할인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월 매달 내는 걸 할인한 건데 예. 원래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옛날에 트위터에서 FSD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99달러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벤트 측면입니까? 뭡니까? 아니죠.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FSD의 진화 속도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선 FSD 기술을 12와 11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 10일하고 12의 차이는 10일까지는 반쪽짜리 인공지능 자율주행이었고요. 네. 이거는 지금 바이두도 비아디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의 바이두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 미국의 웨이모라든지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자율주행은 다 FSD 11과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축에서의 AI가 필요한데 한쪽만 썼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하나가 센서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즉 앞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 갑자기 사람이 출현한다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AI 기술이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썼던 거고 여기에 그러면 AI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정보를 줄 거 아닙니까? 예. 앞차와의 거리가 지금 70m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금 달리는 속도는 몇 킬로미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킬로로 달려야 된다라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정보를 주면은 여기서 규칙을 정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해준 이 규칙 그건 지금까지 다 인간이 집어인 거예요. 다 인간이 집어였었는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짜줬다. 다 규칙을 짜준 거죠. 규칙을 인간이 짜줬는데 그것이 테슬라 FSD 같은 경우에는 코딩 줄로만 30만 줄이었어요. 그걸 한꺼번에 딜리트를 다 하고요. 예.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비디오를 집어넣은 거죠. 너네가 규칙을 만들어. 신경망에서 만들어봐. 그래서 나온 게 10입니다. 그게 버전 11과 12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것을 end 끝과 끝이 다 AI다. 그래서 end to end AI라고 얘기를 해요.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다른 기업에서는 흉내낼 수 없었던 거죠. 자, end to end AI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에 학습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학습을 이것이 더뎠던 이유는 이걸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테슬라가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림자 학습이라고 해서 FSD를 굳이 서비스를 안 쓰더라도 하드웨어 3가 장착되어 있는 테슬라의 차량에서 사실은 그 데이터를 테슬라가 가져왔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네. 우리가 이용 약관을 하면은 주차해서 와이파이 연결되면 데이터를 다 보내버리거든요. 테슬라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왔는데 비디오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너무나도 H100도 구하기 힘들고 컴퓨팅 파워가 너무 부족해서 이걸 다 학습을 빨리빨리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조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우선은 테슬라의 자체 칩도 도조 칩이라는 것도 들어가지만 H100을 못 사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A100을 집어였어요. 네. A100을 계속해서 집어였다가 지금 약 한 3만 5천 개 정도의 분량까지로 온 거예요. H100으로 치면은. H100도 이제 구매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H100으로 치면은 3만 5천 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거죠. 거기는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3만 5천 개가 되면서 그리고 이것이 올해 말에 8만 개에서 9만 개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 4월 23일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와 관련된 병목 현상은 다 해결됐다. 그래서 학습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모자라면 모자랐지 컴퓨팅 파워가 모자라서 학습을 못 시키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GPU 같은 걸 더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야? GPU를 많이 샀다라는 거고 GPU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TSMC하고 거긴 도조칩인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속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데이터만 필요하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FSD를 무료로 푼 거죠.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3월 말부터 이제 한 달간 무료 체험권도 줬고 그리고 4월 중순에는 199달러를 99달러로 내렸잖아요. 이번 4월 23일 날 실적 발표할 때 테슬라가 보였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누적된 FSD 데이터가 10억 마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4월 11일 기준이에요. 근데 4월 22일 기준으로 이것이 13억으로 증가합니다. 10일 만에 3억 마일이 증가해요. 여기다 1 곱하기 저희가 6인가 1 곱하기 7을 해야지 킬로미터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억 마일이 10일 만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죠.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이제 무료로도 줬고 저가로 내리고 있으니까 테슬라는 이거를 계속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
이 부분을 적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로봇 택시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뭐라고 또 일론 머스크가 이 5월 들어서 얘기했냐면 이제는 학습보다는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학습을 넘어섰다. 네, 학습은 거의 끝났고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인터벤션, 그러니까 개입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디스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FSD를 끄는 거죠. 갑자기 손으로 잡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것이 지금 현재 평균 189마일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네. 189마일이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거의 뭐 한 300km, 290km 정도 되는 거잖아요. 1.6이라는 곱하면은 그 정도를 FSD로 가다가 인간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개입하는 데는 분명히 이걸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된 것이 FSD 지금까지는 12.3 버전이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었는데 12.4를 갖다가 4월 지금 5월 마지막 주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올해 직원들한테 먼저 풀었죠. 네. 12.4를. 근데 12.4가 12.3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 퍼포먼스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소수점 단위가 업데이트되는 건데. 그러니까 놀라운 지금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지금 요즘 여러분 기관 투자나 JP 모건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FSD에 대한 평가가 최근에 5월 들어서 좋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타보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12.3 버전까지는 이제 유튜브에 그 이용 후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12.4는 아직은 우리는 못 봤고 다음 주부터 아마 5월 마지막 주나 6월 첫 주부터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이 나올 때쯤 되면은 미국에서는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율주행 성능이 5배, 10배가 좋아진다라는 건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좀 과대포장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3배, 2배만 좋아져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2배만 좋아지면 예를 들면 300km마다 개입하는 게 600km마다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로 지표는 그거죠. 그러면 600km마다 들어간다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또 만약 그리고 12.6에서는 그러니까 12.5에서는 또 최소한 2배는 좋아질 거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여러분 좋아하시는 캐시 우드가 있는 곳에서는 12.5가 되면은 12.3 대비 25배에서 50배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캐시우드 누님은 조금 약간 과장이 있으니까. 과장이. 그러니까 25배니까 저는 그럼 저는 최소한 그럼 곱하기 2씩 한다고 치죠. 이것만 해도 기하급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익스포넨셜 펑션이니까 2배씩 좋아져도 이것이 지금 189마일마다 지금 개입을 하는데 그러면 거의 200마일이라고 치면 저희가 400마일에도 개입하다가 800마일에 개입한다. 800마일 정도 개입하면요. 여러분 1년에 한 22만 킬로 타면요. 한 7회 정도나 10회 정도 손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거거든요. 그럼 완전 로봇 택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올해 말까지 끝내야 된다는 것이 테슬라의 과제인 거죠. 올해 말이요? 올해 말까지는 끝내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 심사를 받아서 이번 8월 8일 여러분 로봇 택시를 시험 운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만 하는 거죠. 그때부터 뭐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다는 아니고 일부 쓰는 도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BRD 같은 경우에는 500대가 지금 중국에서 돌아가는데 지금 그걸 1000대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0대 정도를 돌린다든지 50대 정도는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식적인 완전한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하지 않더라도 지금 미국의 열 몇 개 도시에서는 이런 시범 운전은 허가가 나 있어요. 특정한 지역. 네, 특정한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돌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진짜 전면적으로 로봇 택시가 이 모든 걸 재편하려면 자율주행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뉴욕시에서 서울에서 한번 FS 로봇택시가 돌아가려면 몇 시에 사람들이 출근을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하는지 여기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얼마큼 이동하는지 A라는 지역에서 D라는 만큼 어디로 이동하는지 점심시간에 어디에 사람 승객이 많은지 이런 데이터까지 다 있어야 돼요. 이건 그래서 택시업을 로봇 택시업을 진짜 본격화한다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선은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허가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범 운전을 먼저 시작한다는 게 8월 8일인 거고요. 시범 운전 차량이 지금 리크가 돼 있어요. 리크가 돼 있다라는 거는 유출이 됐어요? 네, 일부러 유출한 거죠. 테슬라에서 내부 디자인이, 내부 인테리어가. 좀 달라요? 다릅니다, 완전히. 저걸 못 봐. 예, 이번 주에 리크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2좌석 정도 하여튼 느낌이 이미 정말 좋습니다. 저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가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가지고 회의하는 장면이 공개가 된 거죠. 테슬라 옵택시 안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서 12.2에서 12.4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기를 보면은 지금 대단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8월 8일까지 13이 나오진 못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12.6에서 7 정도만 나와도 대단히 큰 진일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이제 엣지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 12.5에서 이미 12.5도 테스트하고 있어요. 12.6도 지금 내부에서는 테스트하고 있다는데, 12.5는 뭐가 달라지냐면 원웨이로 일방 통행으로 들어갔는데 더 이상 차가 회전할 공간도 없는 막다른 길에 도착했을 때, 이때는 자율주행이 지금 백으로 해서, 그러니까 즉 후진해서 그 길을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진해서 나오는 것까지 지금 12.5에는 연습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막힘 도로에 실수로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들어갔는데, 또는 거기 장애물이 건설 장비가 서 있어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막다른 길. 또는 막다른 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네. 후진해서 그 길을 빠져나오는 거가 12.5에서 지금 연습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빠져나오는 것까지. 네. 초보자들이 진담 흘리는 그런 네네. 장소. 그리고 이제 12.6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스마트 서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원을 걷다가,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A라는 포인트, 예를 들면 여의도 한쪽 남쪽에서 공원을 걷다가 예. 너 내가 한 걸음거리를 보면 20분 뒤엔 저기 가 있으니까 저기 여의도 북쪽에 한 20분 뒤에 글로 와 있어. 나 이렇게 로보택시 타다가 나 산책 좀 할게. 네. 이따 저기서 만나. 네. 걔가 FSD 온다. 자기 차를 타다가. 그러니까 너 천천히 와서 한 20분 뒤에는 여의도 공원 북쪽에 와 있어. 이걸 스마트 서먼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이제 12.6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뭐 기사님한테 해서 좀 이따 어디에서 이따 오세요라고 하듯이. 여러분 그거 너무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그렇게만 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주차장에서 빼오고 발리 파킹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너 내가 여기 사무실 가서 좀 일 좀 보고 올 테니까, 병원 좀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주차할 데가 없네. 너 여기 30분만 돌고 있어. 그래서 네. 그러한 지금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 부분에서 그러니까 FSD 부분에서 대단히 큰 진일보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한국 뉴스에는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그런 FSD 모델 로보택시에 대한 구상, 이게 뭐 1, 2년 된 거는 아니고, 네. 예전에 뭐 테슬라 주가 막 $400 넘어서 막 미친 듯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사람들 기대를 다 받았던 스토리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내러티브로 보면은 그때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다른 거는 그게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갑자기 책이 막 안 찾으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제가 이걸 설명을 했어요. 왜 갑자기 지금 이것이 왜 지금인가? 네,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술 S커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S커브. S커브 이제 우리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S커브가 근데 중요한 건 연결이 됩니다. 한 정도의 어떤 예를 들면 버전 9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에는 멈춰요. 멈추면은 여기에 버전 10이 나와서 이걸 다시 끌고 올라주고, 버전 11이 다시 끌고 올라가지고, 버전 12가 끌고 올라가주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S커브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부분에서 버전 12에서 대단히 의미 있게 그러니까 성과를 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버전 12가 좋아진 건 아까 말씀드렸던 엔드-투-엔드 AI를 쓰면서 본격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재밌는 사례를 들까요? FSD 버전 엔드-투-엔드로 하는 건, 이거는 사람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비디오 학습을 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11보다 12가 안 좋아진 게 뭐냐면, 급제동과 급출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흉내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12.4에서 교정을 합니다. 좀 더 편하게 스톱하고 AI가 딱 학습하고 인간들 보니까 급출발하고 급정거하던데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 사건도 있었죠. 회전교차로 사건은 뭐냐면 회전교차로 10일까지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일단 멈춰요. 멈추고 차량이 오냐 안 오더라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도. 네, 맞아요. 멈추고 나서 안 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교차로 돌고 있는 차가 있을 때는 멈춰야 되고, 아니면 서행해서 진입을 해야 되고,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이고, 뭐 그렇죠. 규칙 먼저 있죠? 진입한 차가 우선인데요. 네. 천천히 서행해서 진입하면 안 되고요. 일단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가시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더니 댓글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로터리 진입에 대해서. 그건 이제 한국 기준이죠. 미국에서는 다 스톱 사인이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냥 대가리 먼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스톱 사인이 없는데 스톱 사인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차량의 급제동 그다음에 급출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개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계속 잡으라고 핸들 떠는 거 이런 거 좀 수정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정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12.4 그리고 12.5, 12.6 이 부분이 이제 주가를 올리는 테슬라 주가를 올리는 중요한 축이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FSD가. 예. 그리고 이제 13 버전 정도가 언제 나올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13 버전이 나올 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걸 가지고 교통안전국에 제출하면서 로보택시 허가권을 따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슬라의 주가 변동에서 크게 이제 보셔야 될 것은 AI 기업으로 진화됐기 때문에 판매 실적도 자동차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FSD에 관련된 매출이 정말로 발생하느냐. FSD 서비스 매출. 네, 서비스 매출이 저는 그러니까 테이크 레이트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10%가 택할 것이냐. 지금 그 통계를 테슬라가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타고 있는 사람 중에 10%요? 네, 북미에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10%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 테슬라를 탄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를 탄다는 의미보다는 FSD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미국에서인데 사실은 FSD를 그래도 $199는 지금까지 내는 건 비쌌거든요. 비쌌죠.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한 26만 원 한 달에? 그걸 매달 낸다는 건 여러분 비싼 겁니다. 그렇죠. 네. 26만 원. 그리고 지금 $99도 내는 것도 좀 비싸다고 봐요. 근데 이 $99의 수익률을 갖다가 저는 이거 도표로 다 계산했거든요. 80%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80%의 수익률이 있다고 했을 때 10%가 채택을 했을 때 2026년 기준으로 제가 계산했는데 2025년 기준으로 또 이것을 20에서 30%가 채택을 했을 때 40%를 넘겼을 때 이런 지표들이 2025년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IT 제품처럼 가격이 떨어져야 더 많이 확산되는 거잖아요. 하고 있고 마음이 신뢰가 가야죠. 버전업이 돼야죠. 신뢰도 가고 가격도 낮아지고. 네, 신뢰도가 더 크죠. 예를 들자면 저만 해도 뭐 자식이 없지만 이런 사적인 얘기까지 하네. FSD에 자식을 태울 것이냐 같이. 네. 이건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요. 네. 그게 혼자 할 땐 좀 괜찮아요. 액티브하게 운전하니까 혼자 운전할 땐. 근데 예를 들자면 와이프랑 같이 가는데 와이프가 있는데도 FSD를 킬 거냐 말 거냐. 켰더니 와이프가 당장 안 잡아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신보다 낫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큐리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지금에서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에다가 공개하기 위해서 막 이거 찍으면서 주행하고 있고 지금 정말 헌드레드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영상 보면. 뭐 애플 비전 프로 끼고 막 운전하고 있고 막. 네, 근데 이러고 있는데 그거 하고 정말 자기가 진짜 저녁에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출근할 때 뭐 어디 갈 때 집에 가족을 태우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애기 태우고 갈 때랑. 또는 뭐 직장 상사를 뒤에다 태우고 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을 태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FSD 기술이 진화돼야 저는 근데 12.3까지는 힘들었지만 12.4와 12.56에서부터는 가족들을 태우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찍는 유튜버들도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 채택률이 높아지겠죠. 이 채택률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는가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올라가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라이센스 비즈니스가 발생합니다. 라이센스 비즈니스.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바이두가 테슬라랑 협업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바이두요? 네, 중국의 그 구글 같은 그냥 뭐 AI 기술 측면에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 로보택시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12개 도시에서 지금 바이두도 로보택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테슬라랑 같이 협업할 의향이 있다라고 바이두도 밝혔고 BYD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잘 나가고 있지만 중국은 이제 로보택시에 보통 라이다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이다 없이 하는 것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전 온리, 즉 카메라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카메라만으로 하는 건데도 이렇게까지 실력을 보였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다가 있으면은 이제 레이더하고 라이다는 이제 두 개는 다 하나는 전파를 쏘는 거고요. 한마디는 레이저를 쏘는 거고 해서 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앞차와의 거리, 앞에 있는 물건과의 거리를 정밀도 있게 특히 눈이나 비가 올 때도 정확하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어두운 속에서도 이 전파와 레이저로 갔다가 오는 속도로 이 감지할 수 있는 정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은 어두울 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테슬라는 그걸 극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어떤 보도를 보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저 뒤로는 라이다 레이더 뭐 구매를 했었다.
그거를 같이 뭐 붙이고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좀 있었다고. 당연히 있죠. 테슬라도 두 가지를 실험하죠. 예. 근데 그게 실험인 거예요? 실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로봇 택시에는 라이다를 달 수도 있지 않냐라는 썰도 나오고 있어요. 진짜 로봇 택시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네, 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4월 23일 날 일론 머스크가 명확하게 비전 옴니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 표현으로 비전 옴니라고 썼고 비전 옴니로 계속 가겠다. 비전 옴니로 간다는 건 카메라맨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네. 만약에 로봇 택시에는 라이다를 달고 일반 차량에 라이다 없이 카메라만 가요. 그럼 사람들이 뭐지? 우리 거는 내가 타는 차는 좀 불안한 건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를 로봇 택시에만 단다는 것은 사실은 시장을 스스로 FSD를 죽여버리겠다는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카메라만으로 완벽한 로봇 택시를 보여줘야 하는 거고, 네. 그게 현재까지의 테슬라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FSD 버전 10이 오면서 버전 11하고는 질적으로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버전 10이 오면서 12.1, 2, 3, 4로 이 밑에 있는 소수점 자리가 변화할 때도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인 거죠. 이 부분들을 지금 다른 기업들도 주시하고 있고 투자자들만이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화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자율주행 구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자율주행 연습하고 그렇죠. 있고 뭐 포티투다 뭐 투자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자율주행을 하는 곳과 로봇 택시를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하는 것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 택시로 로봇 택시로 만드는 거 웨이모처럼 라이다 레이다 붙이면 다 때려박고. 예. 그러면은 뭐 가격도 비싸지긴 하지만 모습도 좀 이상해지죠. 물론 좀 요즘 라이다 레이다도 작아져서 차량이 들어가도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요즘 저가형 라이다 레이다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가격도 낮추고 있는 건 맞아요. 가격도 매우 낮추고 있어서 이제 일반 차량에 부착해도 될 정도로 가격이 중국에서는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두 개가 이제 구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비전 온리만으로 즉 일반 자동차에서도 그런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네. 하나는 업체는 지금 테슬라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언젠가는 이거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대형 기업하고 좀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작년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12일을 보지 못했고 아직까지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자기는 그것이 개선될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FSD가 나간다라면 그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포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하다 접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크루즈, GM 같은 경우는 크루즈라는 걸 해서 로봇 택시를 했는데 철수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크루즈 같은 경우 원격 조정을 1.7km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모도 여러분 원격 조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또는 자율주행이 자기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원격 조정으로 사실은 관제센터에서 조정을 해버리거든요. 예. 근데 크루즈는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1.7km마다 개입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갈만하면 뭐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안 되니까 철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GM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4월 23일 비교를 하냐면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량을 구매할 때 어떤 건 FSD가 되는데 어떤 건 안 되게 되면 사람들이 뭘 구매하겠느냐? FSD가 되는 걸 구매한다. 근데 테슬라만 독점하지 않겠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OS 같은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거 사가라. 그래서 안드로이드 OS 쓰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 가져갈 수 있다라면은 세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가져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모든 기업들이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못하죠. 네. 그러면 뭐 닛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르노는 좀 한다고, 뭐 볼보는 좀 하고 있죠. 뭐 이런 기업들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사가게 되면 테슬라는 이걸로 예를 들면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매출이 테슬라의 핵심적인 매출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투자자들이 자동차 매출보다는 FSD 매출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FSD 매출은 두 가지에서 만들어지겠죠. 하나는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이 특히 지금 북미에서만 허가가 되고 있으니까 FSD 얼마나 채택하는 율이 높아질 것인가? 네.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얼마나 라이센스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잠재적으로 한다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FSD를 허가해 줄 것이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중국이겠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4월 23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중국을 비롯하여 FSD가 다른 나라가 되도록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중국 가잖아요. 네, 이미 그때 이제 중국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온다는 걸 알았던 거죠. 네. 중국에서 지금 FSD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에서는 차량을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안전도 테스트가 통과한 거죠.
데이터 안전이요? 네, 데이터 안전에서 조건도 있어요. 이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다 중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데.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도 추가로 해야 되는 거고, 예. 내비게이션 앱은 바이두의 앱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2019년에 18년에 있었던 한국의 구글맵 논쟁을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네. 구글맵이 한국에서 서비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땐 구글맵 많이 쓰지만 즉 실시간 버스 차량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구글맵에 안 들어옵니다. 답답하죠. 네, 그 왜 안 들어오냐면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것이 구글맵과 관련된 서버를 한국 국내에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구글이 그걸 거부하거든요. 그러면서 구글맵은 한국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심지어는 FSD만 중국에서 당연히 허가 안 됐으니까 안 됐지만 네. 오토파일럿도 제한적으로 허용됐었어요. 공항 근처를 가면 안 됐고요. 그리고 군 기지를 지나면 안 되는데 네. 군 기지가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이 설정한 보안 시설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오토파일럿을 하다가도 고속도로에서 잠깐 오토파일럿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중국에서 안 팔리는 건 가격 경쟁력 대비 저가의 중국 전기차가 많이 나온 것도 있었지만 쉽게 해서 오토파일럿이 뭡니까? 여러분 FSD가 아니잖아요. 그건 오토크루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시스턴트 시스템인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였어요. 중국에서. 요번에 이거가 되면서 최소한 오토파일럿은 시작을 곧 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중국의 중요 지역이 있는 곳에서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은 서버를 중국에다 둬라. 그래서 중국의 보안청에서 원할 경우 언제든지 가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 데이터를 중국 기업들하고 나중에 또 뭐 협업을 하거나. 근데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가지 마. 왜냐하면 국가 안보 시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제안했던 거를 이번에 이런 조건들을 들면서 그리고 차량 안에서 개인의 얼굴을 찍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개인정보 보호 이런 이슈들과 관련돼서 몇 가지 조건을 들면서 데이터 안전도를 통과를 해준 거예요. 근데 데이터 안전도 시험이 통과가 돼야 오토파일럿도 제대로 될 수 있고 FSD도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들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거는 이제 지오폴리티컬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즉 미중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그게 약간 주가 측면에서도 위험 요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뭔가 뭐 사업적으로 규제를 해버릴 수도 있고. 네. 그 위험도 그 있잖아요. 위험들은 애플도 갖고 있는 거죠. 애플도 가지고 있고 어디든. 네, 그러니까 특히 애플이 더 테슬라보다 더욱더 매출 종속성이 지금 중국이 심하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제 미국에 100% 관세 도입한 거 중국 자동차에 자기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부분이, 막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관세 장벽을 높이 이런 말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못 하는 중국 쪽 거고. 비즈니스가 크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독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동차 생산하는데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국가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미 조사 결과에서 나왔고요. 국가 보조금을 적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훨씬 경쟁력이 좋은 거죠. 거기다가 프랑스 가서는 소비자 보조금까지 받으니까 두 번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중국 차고. 네네. 그러니까 프랑스 기업은 한 번밖에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걸 했는데 독일 우선 자동차 기업 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미 중국이 우세를 하고 있지만 독일 자동차들 폭스바겐 아우디를 합친 폭스바겐과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BMW, 뭐 BMW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파는 차량의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모두 합친 거죠. 네. 판매 차량의 그 크기가 유럽 전체에 파는 거하고 미국 전체에 파는 것을 합친 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분 그렇게 큰 시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기업에게서는 유럽 전체에 팔고 미국 전체에 파는 걸 합친 것보다 중국에서 파는 게 아직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거기다가 중국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걸 매기게 되면 독일 차에도 관세를 매길 거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경쟁력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독일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 내연차든 전기차든 중국에서 많이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전기차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로에 전환할 수 있는 힘도 사라지게 된다. 아하. 그래서 중국 차의 공세에 더 빨리 진다. 그래서 유럽은 관세 장벽을 세울 필요도 없고 세워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게 우선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 자동차 협회 기업의 협회 공식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게 유럽에서 관세를 쉽게 매기지 못할 거예요.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이제 어떤 입장을 정하냐. 왜냐하면 지금 3개국이 자동차 기업 국가니까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쉽게 매기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의 어떤 유럽 진출의 확장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태국이라든지 브라질로 요즘 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런 확산들도 많아질 건 일본은 어차피 중국은 못 들어가요. 미국은.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한 대도 안 팔리고 있는데 관세 장벽 100% 먼저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팔리는 대수가 미미하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니요, 버스만 팔려요. 버스만. 네, 버스만 지금 팔리고 있고요. 지금 차량은 지금 따로 수입하는 것. 그러니까 심지어는 알리바바에서 주문해서 차량 사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미미한 거지 공식적 딜러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공식적 딜러는 없기 때문에. 근데 들어오기도 전에 관세 장벽부터 100%.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주문해서 살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특히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몇 개 사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도 이제 관세가 들어가는 거고 공식 딜러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일종의 정치적 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집권 민주당 내에는 두 파가 있어요. 중국차를 수입하자는 관세 없이 수입하자는 파와 네. 관세를 100% 하자는 파가 있었는데 관세 네. 100%가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차를 수입을 해서 좀 미국 차들한테 경고 좀 하자. 너네 이렇게 안 만들고 있으면 매기 효과. 네, 그래서 하겠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에서의 조금 환경론자들은 전기차로의 전환에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법안을 2035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GM하고 포드나 스텔란티스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닌데 너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이런 모델도 좀 제대로 된 거 못 만들고 너네 좀 문제 있다. 그래서 매기 효과를 주자라는 파가 이제 있었는데 관세자 파가 이긴 거죠.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트럼프한테 확실하게 진다. 트럼프한테 확실하게 지면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 늦어진다. 라고 이제 이 민주당에 있는 이 현실론자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거고 이 현실론자들이 이겼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에 관세 100%를 매긴 거다. 그러니까 이 관세 100%라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지금 그렇게 높진 않지만 바이든이 집권에 재집권에 성공을 한다라면 관세 장벽은 다시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니까요. 그러니까 선거에 의한 행위인 것이죠. 뭔가 뭐 계기는 만들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지금 BYD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멕시코에다 공장 짓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멕시코에다 하는 거죠, 계속. 네, 멕시코에다 공장 지면요. 그 납다 그 북미 협정을 무역 협정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이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요. 관세를. 그렇죠. 멕시코에서 있는 건 무조건 무관세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미국 입장에서 뭐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렇죠. 뭐 부품의 몇 퍼센트 뭐 어쩌고저쩌고 또는 안보원 문제. 예. 그러니까 뭐 특히 자율주행의 기술로서 이거를 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중국 자동차가 어떻게 진출하는 거는 좀 사실은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럽하고 아시아와 사우스 아메리카만 공략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판도를 만드느냐를 2024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도 이 부분과 관련된 쟁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뭐 한국은 좀 반중 정서가 대단히 심한 나라지만 여러분 시걸 같은 경우에 $10,000예요. 시걸이 뭐예요? 그러니까 BYD에서 내고 있는 모델, 차 모델 이름 차 모델이 $10,000거든요. 그러면 뭐 관세 뭐 조금 붙인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반떼 가격으로 팔리면 근데 시걸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거든요. 전기차 잘 만들었다고. 그 소형차 소형보다는 좀 거의 아반떼급이에요. 네. 아반떼급인데 전기차인 건데도 아반떼보다 조금 저렴한 거잖아요. 예. 2천만 원이 안 되는. 2천만 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반떼급이에요. 그러면은 살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반중 정서라든지 이게 이런 뭐 것들 고려해서 생명을 담보로 바람이 탈 일지는 거냐 않겠지만 뭐 하긴 한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샤오미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요. 중국 자동차가 물론 모두가 균질적인 품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2022년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2024년에 중국차가 생명을 담보로 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그럼 너부터 타봐라. 그럼요. 네 가족부터 타봐라 이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장을 보는 거고 또 중국 쪽에서도 그런 차들이 또 많이 팔리고 있고 많이 또 타고 있다. 네, 그거는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 저렇게 많은 판매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안전도 테스트를 다 하고 판매하지 그거 없이 판매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저가니까 무조건 써라라고 하는 나라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안전도 테스트를 다 하고 계속해서 안전도 테스트하는 것에서 매년 더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판매가 본격화된 것은 2022년 그러니까 2023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 지금 공식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23년부터 제작된 BYD 차량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디몰리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품질도 좋아졌기 때문인 거죠.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건 뭐
조금은 품질의 면에서 특히 뭐 $5,000짜리 차량들 이런 건 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비아디의 차량이라든지 뭐 샤오미의 차량이라든지 또는 좀 이렇게 질리에서 나오고 있는 뭐 키커라든지 이런 걸 뭐 리커인가요? 하여튼 이런 하이엔드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평가들이 대단히 좋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또 많이 팔아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막 시장이 또 넓은 거는 아니고. 네. 이번에 세미인가요? 그 트럭? 세마이. 네. 네, 그거 발표가 되니까 그래도 또 뭐 주가는 좀 긍정적이기는 했었는데 시장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건 모델 2와 같이 정말 뭐 일본처럼 길이 좁은 데서도 많이 팔릴 수 있고 세계 시장이 가장 넓은 소형 모델인데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26년이었던가요? 아니요. 내년이면 2024년 25년 하반기. 아니요. 얘가 원래 1월 달에서 발표했던 건데요. 네. 그걸 2025년 상반기로 당겼어요. 그게 모델 2라는 거예요? 아니 모델 2가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근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게 치퍼. 모델 3나 모델 Y의 변형 모델. 그렇죠. 그러면 먼저 나올 거고 모델 2는 2026년이면 이제 천천히 생산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델 3를 변형을 하는 거랑 모델 2를 내보내는 거랑 뭐가 다른지 그냥 그러면 모델 2를 왜 빨리 못 하는지. 모델 2는 아까 말씀드렸던 더 넥스트 차세대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플랫폼이라는 차세대 플랫폼인데 여기에 공작 기계까지 새로 주문하고 있다 그랬어요. 인류에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생산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기계 하나하나를 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더 자동화하는? 네, 더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다 모두가 모델 2는 48V 아키텍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트럭부터 48V 아키텍처를 쓰고 있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갔던 이 구조가 이 모델 2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부품들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 지금 모델 3나 모델 Y는 여러분 48V 아키텍처가 아니에요. 저희들 몰라서 그런데 48V 아키텍처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W는 네. 전력인가요? 하여튼 W는 A 곱하기 암페어 곱하기 V지 않습니까? 그럼 이 V가 지금 12에서 40 그 배터리 전력을 뜻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근데 이제 48V니까 12V에서 48V로 증가하면요. 암페어가 낮아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암페어가 크게 낮아지죠. 4배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암페어가 4배가 낮아지면요. 부품이 작아져도 돼요. 왜냐하면 암페어라는 것은 저항이기 때문에 발열이라는 전선 두께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효율이 좋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발열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드는 거고 효율이 대단히 크게 좋아지는 거죠. 부품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48V가 들어가면 그리고 물론 48V 아키텍처는 여러 번 시도가 됐었어요. 부분적으로 도입은 됐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분적인 구조를 갖다 48V 부품을 쓰거든요. 근데 사이버 트럭은 100% 48V 아키텍처예요. 그러면 완전히 부품 구조가 다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이 납품해야 될 부품이 다 바뀐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싸그리 바뀐 거죠. 이거를 갖다가 모델 2에도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벤더들도 준비하는 기관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작 기계도 예를 들자면 기가 프레스도 여러분 모델 2부터는 기가 프레스를 십자 형태로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자형으로 둬서 이렇게 찍어내고 찍어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레어하고 프론트하고 바디 부분을 이렇게 찍어내는데 붕어빵 틀처럼. 네, 네. 근데 이거를 십자형으로 한다는 것은 더 이쪽에 더 입체적으로 찍어내서 한 번 찍어내면은 그냥 다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찍어내겠다라는 것이 모델 2부터 이걸 가지고 또 테슬라가 특허까지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공정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공정은 또 설비 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테스트에 처음엔 테스트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라고 했고 실제로 하반기에 생산 들어갑니다. 근데 먼저 뭐 하냐면 로보택시만 생산할 거예요. 근데 로보택시는 대량으로 생산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대량으로 생산될 이유도 없고 네. 천천히 허가되는 도시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허가되는 걸 기다려야 돼서 예를 들자면 뉴욕을 점령하는데 로보택시가 몇 대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5,000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10,000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뉴욕에 우선 허가 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범으로는 30대, 50대, 100대, 500대 들리는 건 천천히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만들 수 있지만 양산하는 거 대량으로 필요한 건 로보택시도 천천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로보택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 만든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핸들 달고 브레이크 달고 가스 페달 달면 이게 모델 2거든요. 예. 이거는 좀 더 시간이 걸려서 2026년 정도나 또는 하반기 정도나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지니
모델 3와 모델 Y 라인에서 조금은 모델 3와 모델 Y를 변형한 것, 즉 페이스리프트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일랜드나 주피터가 아니고 하일랜드하고 주피터가 이제 페이스리프트인 거고 대단히 좋아진 거죠. 모델 3의 하일랜드가 요즘 나오기 시작한 거고 모델 Y의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인 주피터 같은 경우는 2025년 정도부터 생산이 들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저렴이 버전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2025년 상반기부터 나온다 그랬으니까 2024년 올해죠. 모델은 공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델 2가 지연이 된다. 네. 이 생산을 늦춘다라고 하면 막 주가 측면에서 악재로 받아들였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게 악재가 아니다라는. 근데 그거를 이번에 4월 24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로이터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즉 2025년 하반기에 모델 2를 만든다는 약속은 철회를 한 거죠. 근데 모델 2를 영원히 안 만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로보택시 라인부터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생산 설비도 뭐 대규모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고 그 대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가 차량, 완전한 저가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모델 3하고 모델 Y보다는 더 저렴한 치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전문가들은 $5,000에서 $8,000 정도가 낮아지는 한 33,000달러나 35,000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는. 그래서 네. 보조금을 받으면 $20,000대까지 가는. 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가는 차량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겠다라는 거고 내년 상반기에 내놓는다는 건 올해 하반기에는 모델 공개를 하겠죠. 이런 모델일 거야 짜잔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그런 거고 네. 아까 그 메가팩 분야도 설명을 해주셨고 네. FSD 로보택시도 설명 어느 정도는 해주셨고. 네. 그래서 책에서는 제가 그래서 주가 전망을 저는 항상 12개월에서 15개월을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단기간을 제가 주가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FSD 채택률에 따라서 주가가 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FSD 채택률. 네. 그러니까 테슬라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이걸 네. 얼마나 돈 주고 쓸 거냐. 그냥 그것이 정말로의 그 실력과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기록적으로 볼 때는 189마일을 갈 때마다 개입이 발생한다. 인터벤션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사람들이 써보는 거고 실제로 지불 의사가 있는지 그건 채택률이라는 거고 즉 100대가 팔렸을 때 몇 대가 FSD를 정기 구독하겠냐라는 거예요. 정기 구독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잖아요. 먼슬리 그러니까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리커링 레비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 기업에 역사적으로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고장나서 부품은 갈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매달 자동차를 사고서 보험료 말고요. 돈을 추가적으로 지불한다. 이건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매출이 이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본다라면 FSD의 기술력을 시장이 소비자가 입증해 주는 거고 이것이 수치가 나올 때 비로소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한 번 쓰면 또 계속 쓰게 되고. 그렇죠. 계속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매출이 차지하는 절대량이 적다 할지라도 이 비율이라는 새로운 기준점에 의해서 이 비율이 예를 들자면 테슬라 차량의 판매량보다 더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아, 물리적인 하드웨어 판매량보다 그렇죠. FSD 서비스 매출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올 건데 그것이 그게 내년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 시나리오를 10% 채택률에 따라서 20% 채택률에 따라서 40% 채택률에 따라서 주가 변동의 크기가 변할 수가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옵티머스는 FSD가 그대로 들어가요. 오호. 근데 옵티머스가 어디 뭐 도로 위를 뛰어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길을 공장을 가더라도 자율주행을 한다는 게 뭐냐면 네. 자율주행이죠. 그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로봇은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은 이 인간이 코딩을 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장애물을 보면 건너뛰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8 같은 경우에도 1mm까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리 다 정해놨어요. 아, 그렇죠. 다 정해놓고 로봇이 하는 거죠. 네네. 커피를 만드는 것도 그 컵이 어디에 놓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0.3mm, 그러니까 뭐 3mm 정도로의 오차 범위를 둘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들고서 예. 정해진 데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해진 룰에 의해서 사전에 입력된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로봇이었다라는 거죠. 네. 진정한 의미에서의 AI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옵티머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지는 피규어 AI를 보면 돼요. 피규어 AI라는 영상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는 이제 오픈 AI가 투자한. 네, 오픈 AI가 투자했는데 테이블 위에서 사과 먹을 거가 있으면 먹을 걸 나한테 집어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과를 집어주면서 왜 사과를 집어주냐니까
테이블 위에 먹을 것은 사과밖에 없어서 사과를 집어줬다고 얘기를 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말해. 네가 먹을 거 달라며. 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의 진일보가 있는데 예. 사과를 먹을 걸로 인식했다라는 인식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사과가 다른 물건도 아니고 사과를 집어달라고 그랬으니까 사과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미리 사전에 규칙을 안 줬어요. 근데 알아서 팔이 얼만큼 움직여야 될지를 알아서 AI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요만큼을 가져가서 저 사람의 위치도 결정을 했겠죠. 얼마만큼 들어줘야 저 사람 손에 가겠다라는 것을 그때 결정한 거예요. 그때. 네. 지가 판단해서. 지가 판단해서. 그러니까 사과가 어디에 있을지도 몰랐던 거고 사전에. 사전에 몰랐던 위치를 가서 팔을 움직여서 준 거죠. 이것이 자율주행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공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예를 들면 전선줄을 놓는데 인간이 놓는 걸 로봇이 이제 놓기 시작해요. 자동차 안에 전선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전선줄을 작업하다 떨어뜨려요. 예. 그럼 이거 집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찾아야죠. 지가 찾아야죠. 네. 집어 올리고 또 전설줄을 하다가 여기 잘 안 꼽아져서 여기가 예를 들면 꼽다가 자기가 힘을 좀 잘못 줘서 로봇도 오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뭐 이걸 고정하는 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갖다가 다시 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것은 인간은 이런 유연성이 있거든요. 인간이 가장 뛰어난 건 유연함입니다. 네네네. 상황 대처 능력이고 정말 우리 상황 대처 능력 좋잖아요. 로봇이 같이 인간하고 휴머노이드 코봇 함께 노동을 하려면 이런 인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배워야 된다. 그것까지도 배워야 되죠. 그래서 FSD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FSD의 완성은 옵티머스 사업에 성공하고 100%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FSD가 완성이 되고 채택률이 높아진다라면 옵티머스의 사업 가능성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고의 유연함이 최근에 저도 이제 뭐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고 있으면은 꼭 나오더라고요. 인류가 발전을 했던 거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고의 유연함 때문이다. 네. 근데 그걸 정확히 AI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저는 인류의 앞으로 진화는 AI 진화하고 함께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로봇을 AI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AI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로보틱은 인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했던 거고 센서 정도의 작업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엔드 투 엔드 AI가 아니었어요. 이제 로봇에도 엔드 투 엔드 AI, 종단간 AI를 FSD 버전 12와 같은 거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것은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피겨 AI라는 것도 하고 있는 거고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해서 아마존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도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젠슨 왕이 이번에 인정했던 것은 FSD가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진화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걸 뒤쫓아 가겠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도 지금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고 AI 로봇에 들어갈 AI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대단히 한 발 앞서 있다라는 거고요. 뭐 못 쫓아올 건 아니겠지만 한 발 앞서 있다라는 거고 FSD의 완성은 옵티머스 사업성하고 완전히 연결이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네. 하나가 AI고요. 네. 뭐 그 두뇌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왜 이 발이 평발을 쓰냐? 평발이나 또는 바퀴를 쓰는 로봇들도 있어요. 네. 그 평발을 쓰거나 바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균형을 잡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하게 에너지를 좀 줄이려고요. 그러니까 즉 이 발이 이렇게 특히 지금 발가락을 지금 특히 이 옵티머스는 제네레이션 3에서 집어였잖아요. 발가락. 그러니까 5가지 발가락은 아닌데 발가락을 하나로 교정해서 앞에 부분과 이 평발하고의 구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발가락 기능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균형 감각을 더 잡아내고 있는데 이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가 좋은 건 손이죠. 손이 지금 가장 발전된 로봇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절. 네, 관절이 있고 요 부분에서 이제 이 배터리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4680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미니멈 4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4시간 작동하지 않으면 자꾸 덤블링하다가 4시간 작동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일하다가 잠들고. 그러면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최소한 4시간을 해야 우리가 점심시간에 교대하듯이 가서 충전하고 올 거 아니에요. 또는 충전돼 있는 로봇이 투여야 된다든지 로봇들도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결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야 뭐 생산량을 측정하고 다 하겠죠.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로봇이 공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한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요즘 수율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4680 배터리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체구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작아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량만 그렇죠, 해도 훨씬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줄 다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에너지 파워가 좋아야 돼요.
근데 에너지 파워가 좋아졌잖아요. 4680 배터리에서. 네. 그러니까 이 4680 배터리 부분에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있고 훨씬 배터리 파워가 좋아졌다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구동기예요.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동기가 뭐냐면 모터입니다, 여러분. 예. 전기 모터죠. 예를 들면은 손가락에 그러니까 우리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동기가 여러 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움직이는 구동기도 있겠고 어깨를 움직이는 구동기도 있겠고 그래서 구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리니어 구동기가 있고 리니어는 앞뒤로만 움직이게 해주는 것. 네. 그러니까 구동기가 이 앞뒤로만 이제 움직이게 해주는 선형으로 반복, 네. 왕복하는 거. 하고 회전 구동기가 있습니다. 회전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하고 원리가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들어간 모든 전기 모터는 테슬라가 100% 만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에 테슬라의 전기 모터가 어떻게 버전업이 되고 있는가 또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전기 모터 부분을 그대로 이 전기 모터의 기술이 옵티머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지금 여기 책에도 제가 쓰고 있지만 이렇게 빨리 지나 있는 거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옵티머스 여러분 그 나왔을 때 사람이 막 흉내냈었잖아요. 쫄쫄이. 네. 얼마나 황당한 거였어요. 사람들한테 웃음도 사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한 1년여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2년 만에 지금 테슬라는 제네레이션 3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또박또박 걸어 나오고. 네, 걸어 나오고 빨래 개고 물론 네. 이것도 사람이 좀 조정을 한 거지만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거 아시겠지만 배터리를 옮기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블록 잡고. 배터리 이것까지 나왔다. 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나는 이유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네. AI, 배터리, 구동계. 구동기는 전기 모터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 구동기와 배터리와 AI가 이제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기술 혁신과 함께 같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분리할 때가 돼서 이 세 가지의 기술을 자동차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 세 가지의 기술을 옵티머스에도 집어넣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테슬라 이코시스템, AI 기반한 테슬라 생태계가 이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완성됐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서문에 쓰고 있는데 네. 생태계가 완성되고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가속도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4680 배터리의 생산 라인도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수율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트럭의 이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거고 FSD도 좋아서 여러분 이건 참고로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사이버 트럭에는 FSD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FSD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12.5부터는 사이버 트럭에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FSD가 그래서 12.5가 지금 6월 정도에 6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나오는데 사이버 트럭도 6월 중순이나 말부터는 FSD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용되는 거고 이 사이버 트럭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4680 배터리라는 거고 4680 배터리도 이제 양산들이 계속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공장의 이 부분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는 거고 이 증설이 된다라면 이것이 2024년 하반기부터 좀 빨라요.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옵티머스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2025년 하반기부터 외부에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옵티머스를요. 이번에 4월 23일에 이것도 얘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오랄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해요. 말실수가 있고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뻥이 좀 심하고. 뻥이 좀 심하고 저는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타임라인은 지킨 적 없어요. 한 번도. 네. 시간 약속은 지킨 적 없어요. 예. 근데 시간 약속 때 했던 그 약속은 다 지켰어요. 예?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네. 내년에 뭘 만들겠다 네. 하면 사이버 트럭이 내년에 나오겠다는데 2년 뒤에 나오고 예. 근데 나오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모델 2도 준비되는 거고 그리고 4680 배터리도 나오는 거고 FSD도 자율주행 내년엔 될 거야 하지만 안 됐지만 드디어 2024년에 그 돌파구를 뚫은 거고 그러니까 그 날짜를 맞춘 적은 없지만 날짜와 함께 약속했던 그 내용 일관성 있게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그 혁신은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2024년부터 되는 거고 이것이 매출로 연결되는 것이 저는 2025년이라고 보는 거고 2025년부터 해서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이 책에서 폭발적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목을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게 이 책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건 제 마음대로 했는데 테슬라 성장 2기라는 거예요.
성장 2기. 네, 1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테슬라 주식 정말 테슬라 초창기부터 샀으면 테슬라 고가 상장 가장 고점 찍었을 때는 여러분 1000%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1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까지 올랐던 시기가 1기고 네네네. 이거는 자동차로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엔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가 반영은 돼 있었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이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옵티머스까지도 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사실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할 정도로 모든 자동차 기업에 상장된 자동차 기업에 합친 것보다도 많았었으니까요. 한때는. 그죠, 시가총액이. 예,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기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자율주행으로 가고 AI로 간다는 거지 실제로 AI 기업으로서 매출을 내지는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 갈 때만 하더라도 옵티머스 봇도 공개가 안 돼 있었고 네. 도조 컴퓨터나 AI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자동차와 자율주행만으로 그만큼 갔던 거잖아요. 근데 FS 그 자율주행도 실현하지 않았던, 예.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던. 하지만 FSD가 나오긴 했었죠. 버전도 대단히 9, 10 이런 걸로 갔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버전 12부터는 이게 엔드 투 엔드 AI로 가면서 이것이 본격적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도조 슈퍼컴퓨터도 갖춰졌고 학습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학습에서의 버들렉 그러니까 이 병목 현상은 이제 전혀 없다라는 거고 학습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엣지 케이스 즉 인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인터벤션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례를 다 찾아내서 이 사례를 갖다가 조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검증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검증하면서 조정하면서 일종의 휴먼 피드백으로 강화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그럼 이 엣지 케이스만 계속해서 찾아내면 이 엣지 케이스는 또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도시마다 다를 수 있고요. 뉴욕에서의 엣지 케이스와 이 넓은 땅에서 옥수수밭만 있는 땅에서 운전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의 엣지 케이스 이것도 또 수많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그 엣지 케이스하고 서울에서의 또 엣지 케이스하고 이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울은 장난 아니겠죠. 네, 장난 아닐 겁니다. 런던 원웨이 많은 이 런던에서 이 엣지 케이스는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고 이제는 자율주행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은 끝났고 이 엣지 케이스들을 찾아내서 여기에 맞게끔 튜닝하는 작업들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능들이 대단히 빨리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테슬라가 AI 시대로 진입을 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함께 AI 시대의 수혜주로 저는 갈 수 있는 진입로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 AI를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인 매출로 전환시키는 작업만이 남았을 뿐이다.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숫자가 2025년부터는 재무제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주가 또한 다시 한번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네. 한때 뻥 아니냐, 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했던 거가 이젠 거의 화성 가는 거 빼고는 다 얼추 이제 맞춰진. 네네네. 야, 사실 그 자동차는 그냥 그 한가운데 있는 탈 것 네. 실 뿐이고. 여러분 제가 이 책에도 여러 번 쓰고 있지만 테슬라라는 자동차의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명. 네. 그 예전에 그 한번 말씀을 전기를 만들었던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의 사명. 회사명 뭐랄까? 미션. 미션. 네. 미션. 죄송합니다. 네임인 줄 알고. 네. 죄송합니다. 네. 미션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세계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거잖아요. 거기 카라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만들 때 사명이 그러니까 미션이 테슬라의 미션은 자동차고라는 단어는 1도 나오지 않아요. 모빌리티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자꾸 모빌리티 혁명 나오면서 테슬라 하는데 모빌리티라는 단어 나오지 않아요.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의 진심인 거고 재생에너지 진심이기 때문에 메가팩을 만든 거고 그리고 옵티머스도 뭡니까? 여러분 우리 2050년 되면 이번에 OECD에서 4월달에 보고서 나왔는데 네. 2060년 되면 한국은 10명의 노동자 가운데서 9명이 시니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2010년 앞당겨서 2050년에 30살이 될 사람은 이미 다 태어났어요.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역사를 바꾸지 않는 이상 2050년에 30세가 될 사람은 이미 다 태어났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레이버 쇼티지, 노동 부족이 현상이 대단히 OECD가 예측한 것에서는 세계 1위로 심각한 나라가 돼요.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그리고 한국 경제가 지속되기 위해서 지금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2050년 되면 10배 정도 더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가 운영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만약에 10배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회적 혼란 엄청날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 저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뭐 찬성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10배 정도의 규모의 이주 노동자 한국, 그럼 그 나라들은 또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2024년을 꼭지점으로 해서 중국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노동력의 감소. 그러면 옵티머스라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노동력의 쇼티지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파리에서 했던 연설이 뭡니까? 미국에서도 저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로 온다라면 미중 갈등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거기에 또 로봇이 활용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사회 속에서 옵티머스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 이것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일론 머스크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저도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의 그림들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는 2기로 진입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고, 2기로 들어갈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AI라는 거고, AI를 실행할 수 있는 도조 슈퍼컴퓨터와 AI를 할 수 있는 데이터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성 AI 혁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테슬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GPT-4.5를 보셔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 앞으로 검색의 분위기도 다 바뀔 거고요. 여러분 이 젠슨 왕이 네이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생성 AI에 있어서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폰 모멘트는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원 서비스나 원 프로덕트가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출현 이전과 이유는 경제 질서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빅테크들이 지금 시총에서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1위부터 지금 처음으로 네. 그리고 또 5위까지도 차지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 덕분인 거죠. 스마트폰과 함께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뱅킹을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시고 구매도 다 스마트폰으로 하시고, 여러분 이제 검색 부분에서 이제 GPT-4.5를 보세요. 4.5는 기술적으로 두 가지가 진화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면 4.5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국어로 보면 토큰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티처 하면은 미국은 한 개의 토큰이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은 세 개의 토큰이었어요. 토큰이 많으면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도 이제 한 개의 토큰으로 변하면서 한국어도 빨라졌죠. 근데 이거는 이미지나 영상을 토큰 처리하는 방식도 훨씬 더 빨라져서, 그래서 지금 이미지라든지 영상으로도 카메라로 비치는 걸 걔가 밖에 어딘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고 이런 거고요. 그 토큰화라는 거는 기존에는 이것저것 데이터를 불러와서 조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한 방에 빵 불러온다라는 그런. 뭐 그러니까 입력하는 어떤 단위예요. 예, 입력하는 단위.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모델에다가 트랜스포머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위거든요. 입력하는 단위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 토큰만씩 입력할 수 있는데 한 토큰에 많은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이 음성에서의 과정이 과거에는 스피치에서 텍스트로 우리가 말을 하면 텍스트로 다 전화를 합니다. 네, 네. 이 텍스트를 인공지능 모델에 여주는 거예요. 네. 그럼 결과값이 텍스트로 나와요. 네. 그러면 다시 이걸 갖다 스피치로 전환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단계 걸렸죠. 네, 네. 그럼 반응 속도가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바로 스피치가 들어가서 스피치로 인풋이 들어가고 스피치로 아웃풋이 나와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스피치로 인풋되다 보니까 얘의 감정 코드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얘가 화났구나, 슬프구나, 음흠. 이런 거를 그전에는 몰랐어요. 나 화났어라고 다 말해야 얘가 화나셨어요라고 하는 거지. 아하. 저의 말에서 제가 화났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분노와 이제는 슬픔과 그러면 기쁨을 감정도 걔가 느낄 수 있는. 이제 인지하죠. 음. 인지하고 아웃풋에서 걔가 감정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대화가 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 반응 속도가 이번에 몇 초로 줄었습니까? 0.3초로 줄었어요. 예, 예. 이거 정확하게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렇죠. 예, 0.3초면 중간에 말을 껴도 돼요. 껴들어도 되죠. 껴들어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구글이 맞서서 구글 AI 오버뷰라고 해서 검색 시스템을 바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질문이나 검색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오픈 AI는 검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픈 AI 기술을 이용해서 퍼플렉시티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검색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검색을 안 들어가면 바보죠. 네.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뭐 하겠어요? 일일이 손가락 치는 거, 한글 입력하는 거 어려워하세요. 네네네. 점점 돋보기 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언제든지 GPT-4 대화로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미국에서는 많은 검색에 GPT하고 대화에 뭐가 있냐면 물건 구매에 대한 상담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LG 냉장고 살까? 삼성 냉장고 살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있고 색깔은 뭔데 AS도 잘 되고 어떤 추가 기능까지 있는 뭐를 얼마대를 나는 찾고 싶은데 하면 걔가 그냥 다 찾아주는. 찾아주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되니까 네이버가 쇼핑도 한 거잖아요. 네. 얘네가 검색하는데 쇼핑 안 하겠어요? 다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에 있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재편됐던 모바일 경제도 예. AI 경제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거고 이게 젠슨왕이 얘기하고 있는 AI에서 아이폰 모멘트라는 거예요. 네. 원 프로덕트 원 서비스 즉 AI 제가 아까 전에 지금 과잉되게 얘기했지만 앞으로 인류의 진화는 AI 진화하고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여러분 그 이번에 1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났잖아요. 네. 여기서 데이터 센터에서 났던 여러분 매출이 몇 프로냐면 전체 매출의 87%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나머지 컴퓨팅하고 게임에서 나는 건요.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의미도 없죠 이제는. 네. 네. 전체 매출의 87%가 엔비디아에서는 그걸 데이터 센터라고 구별을 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H백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H백 갖고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지속 가능하죠. 지속 가능한 거죠. 네네네. 청바지를 팔았는데 금강에서 금이 없네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청바지를 파는데 금 더 있고 매장량이 더 있어. 그래야 청바지 더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AI 경제가 꽃을 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데- 그걸 또 지원한다 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검색 시장의 재편, 커머스 시장의 재편이 AI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AI 로봇 같은 시장이 와야 되는 거죠. AI에 기반한 자율주행이 와야 되는 거죠. AI에 기반한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AI하고 결합되어야 되는 거죠. AI가 밀리터리하고 결합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산업들이 어떻게 AI가 컨버전스가 되는가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는 더욱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에너지가 지금 버델렉이라는 거잖아요. 덕목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지금 IEA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4월 달에 2022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전기량이 460 테라와트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2026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필요한 전기량이 1000 테라와트시라는 거예요. 2배 이상. 예. 거의 2배라고 치면 이것이 지금 딱 얼마 정도의 에너지냐면요. 원자력 발전소 57개를 더 지어야 돼요. 2년 만에. 예. 못 짓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미국의 빅테크들은 다 어디에 가입돼 있습니까? RE100에 다 가입되어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까 뭐 메가팩도 이야기 나온 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수 없게 지금 빌 게이츠가 에너지 구매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 센터에다 에너지 대주는. 그래서 또 뭐 SMR 이런 SMR에 것도 투자했지만 투자하고. SMR은 여러분 아직은 R&D 단계입니다. 네. 구별하셔야 돼요. SMR 저도 찬성하는데 예. R&D 단계에 있어요. R&D 단계에 있다는 것은요. 공장에서 양산하려면요. 아직 최소한 5년은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데이터 센터의 AI의 발전 속도를 못 맞춥니다.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로비를 하고 있어요. RE100에 좀 늦추자. 아니죠. 어떻게요? 원자력 발전소도 여달라. 원전도 아리백으로 포함해달라. 그렇죠. 유럽에서는 그 포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RE100이 아니라 예. 그것을 이제 개념적으로 클린 에너지에다가 원전을 집어인 거죠. 네네. 프랑스의 압력에 의해서. 네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클린 에너지에는 아무리 RE100을 양보해도요. 재생 에너지에다가 원자력이에요. 근데 두 개를 다 해야지 원자력만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성장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 호주,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가팩 사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예. 워낙 이 메가팩 사업이 지금 미국 테슬라가 독점하다 보니 CATL이 공식 얼마 전에 선언했죠. 우리도 메가팩 사업에 들어가겠다. 예. 그래서 메가팩 사업의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중국 CATL로. 네. 왜냐하면 CATL에 있는 LFP 배터리를 사다가 메가팩에 갖다 꽂고 있거든요. 예. 그럼 되죠 거기는. 예, 그러고 있었으니까 아니 테슬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원래는 3원계 쓰다가 그걸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 보니까 이거 갖고 돈 버네. 그리고 앞으로 메가팩 사업은 크겠네. 그래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는 CATL도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자기는 AI 기술은 없을 테니까 바이두의 AI 기술을 갖다 집어올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메가팩에는 AI가 기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전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AI 이코노미라는 거예요. AI 이코노미가 계속해서 커져야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도 커질 수 있고 주가도 지속 가능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을 저는 주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도 AI 경제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구글도 들어가고 있는 거고 아마존도 들어가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고 있는 거고 메타도 들어가고 있는 거고 애플이 지금 안 들어가서 욕먹고 있는 거잖아요. 애플도 곧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규모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작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카펙스라고 하나요? 네, 케이펙스가 네. 400억 달러였어요. 어마합니다. 근데 올해 600억 달러예요. 어떤 이제 재무적 투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설비 투자죠. 설비 투자. 근데 이게 다 데이터 센터예요, 100%. 이걸 가지고 저기 H백 산 거예요. 근데 올해가 600억 달러예요. 근데 아마존하고 메타하고 이 알파벳, 구글에 있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부분 다 600달러씩에 올해 책정한 것이.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설비 투자를 2026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23년에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고, 예. 작년보다 다 20-30% 증액되고 있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H100의 매출이. 엔비디아. 왜냐하면 작년 전체 H100을 놓으면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 4개 기업에서만 H100의 총 40%를 샀습니다. 네. 그렇죠.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40%를 산 거예요. 4개 기업이. 나머지 기업은요,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AI 연구하고 싶어서 모델 연구하고 싶어서 H100 사고 싶어도요, 살 돈이 있어도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올 물량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들이 매출을 AI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비 투자를 했는데 돈을 못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AI의 밸류 체인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부터 시작하는 밸류 체인이 네. 한쪽으로는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는 거고, 한쪽으로는 에너지로 연결되는 거고, 이게 맞춰져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못 짓는다 그러면 H100을 더 이상, 그리고 뭐 블랙엘이 나와서 B100도 못 사가는 거예요. 집어일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들었으니까요. 에너지가 없어서. 네네. 이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럼 이걸 가져가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많이 진 기업들이 매출을 발생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케이펙스 투자에 대한 흔히 말하는 ROI,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리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음성 서비스라든지 에이전트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AI 로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컨버전스 산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테슬라는 최소한 여기에서 에너지 사업의 한 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자율주행의 한 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AI 로봇의 한 축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죠. 공생 관계인 거죠. 그렇죠. 이런 AI 이코노미에서, 인프라 측면에서 뭐. AI 생태계에서. 네. 그래서 이런 AI 생태가 이제 얼마나 가공하게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인가, 이런 걸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가 중심축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셔야지. 이 시장이 여러분 더 큽니다. 자동차 시장보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전체 규모가 자동차 산업 규모의 40배라 그래요. 예. 30-40배, 저는 여기다 책에다 한 30배 정도로 봤는데 30배에서 40배 정도로 본다라면 여러분 더 큰 시장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통계에서 볼 때는 옵티머스 이번 분기에는 몇 대 팔았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러한 2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1기는 AI가 없었던 시대였고, 네. 맹아적인 시대였고, 2기에는 여러분 생성 AI가 있고와 알파고는 우리 이세돌 있었던 알파고는 생성 AI가 아니죠. 아니었고. 지금 AI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떼돈을 버는 것은 생성 AI 시대로 갔기 때문인 거죠. 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이때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AI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으로 이렇게 커버트, 그러니까 즉 숨겨진 상태에서 AI들이 다양하게 쓰였다라면, 카메라나 이런 데서 네. 뭐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에도 다 AI는 쓰였었죠. 이건 근데 생성 AI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성 AI가 본격화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들 수요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구도를 좀 보시면, AI 경제 전체 구도를 보시면 테슬라의 성장 전망도 보이는 거고, 엔비디아의 성장 전망도 보이시는 거죠. 야, 역시 강정수 박사님의 그 인사이트가 무슨 말?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를 사실 이제 그 한눈에 보기가 또 쉽지가 않으니까 네. 우리 테슬라 아저씨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고. 네. 이번에 그 책 제목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봐야지만, 뭐 가봐야 되는 겁니다만,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그게 이제 2기, 1기를 넘어서 이제 2기로 접어들었다. 간다. 네. 접어들었다. 와, 거의 지금 뭐 1시간 반이 넘게 물을 이제야 드시네요. 1시간 반이 지나서요.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이 책 저도 이제 감명 깊게 보고 있고요. 또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진짜 기대가 됩니다. 많이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용 네. 자체가. 네. 해서 한때는 테슬라가 거의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에게 네. 웃음꽃을 피워주는 네. 주인공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이제 속상하게는 그렇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장 많이 사는 주식 뭐 상위 1, 2, 3위 안에 항상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또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변하는지는 또 우리 강정수 박사님께 네. 저희도 종종 네. 또 조언을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정적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